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부익남의 돈워리. 오늘은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해 주실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진진세무회계 이승현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애청하던 채널인 부익남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부동산 세금을 전문으로 뭐 기장이라든지 뭐 절세 상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진진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부동산 전문 회계사세요. 그래서 요즘에 세금 워낙 복잡한데 또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최신 버전의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네. 우선 지금 세금 걱정을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그쵸. 가장 시급한 분들은 이제 내가 집을 사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세금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산다라고 네. 할 때 가장 뭐 걱정해야 된다거나 가장 중요한 세금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새 최근에 무주택자들이 네.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시겠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사실은 음. 무주택자가 집을 첫 번째 집을 산다고 하면은 네. 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취득세나 뭐 종부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은 네. 대부분 1주택자한테 엄청나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네. 수도권에 네. 근데 회사원들이 월급을 모아서 이걸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사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실거주용이라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의 네.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음. 이 돈을 어떻게 소명하냐. 요새 집을 사면은 자금 소명이 더 걱정이다. 그렇죠. 어. 사고는 싶은데 뭔가 이렇게 증여를 받거나 했을 때 네. 세무서에서 네.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증여겠네요. 증여나 가족 간의 대출. 그렇죠. 그럼 그런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네. 증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증여세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는 네. 뭐 여태까지 양도세나 종부세, 뭐 취득세 다 바뀌었지만 네, 증여세 측면에서는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증여세는 일단 증여를 받게 되면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때는 5천만 원까지는 네.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라는 게 이제 세금을 안 부과한다. 그렇죠. 5천만 원만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아예 제로죠. 예. 어. 근데 이제 네. 그 이상 네. 받게 되면은 네.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세금 없는데 네.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네. 1억까지는 10%, 네. 5억까지는 20%.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30억이 넘어가면 50%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요새 뭐 서울에 있는 비싼 집을 사겠다. 네. 그러면은 그 증여를 하기 위해서 증여세만 네. 몇 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뭐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런 거 30억짜리를 아들한테 사주고 싶어. 네. 그러면 한 55억 증여해야 되겠네. 그쵸. 그래야 30억이 남는 거죠. 취득세와 그러네. 네, 취득세. 취득세와 그 매수 자금과 네. 복비와 네. 또 거기에 따른 증여세까지 네. 다 증여를 해줘야 되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인데 네. 그게 또 기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10년 해가지고 이렇게. 예, 공제- 10년 단위로 이제 합산하게 돼 있어요, 증여세는.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을 합산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증여한 거부터 앞으로 하는 거를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 증여세 계산은 반대 방향이에요. 과거부터. 내가 오늘 증여하면 오늘부터 과거 10년까지를 합산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커지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 두셔야지 네. 나중에 자금 소명을 하거나 나중에 추가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증여를 하실 때 고민이 되는 게 많은 금액을 주면 줄수록 이제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그렇죠.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납니다.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네. 이 주는 사람을 좀 나누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이 한 명한테 몰아주기네. 그렇죠. 네네. 이 합산은 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그 동일인한테 이제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네. 증여해주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에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일인이 아닌 사람이 주면은 이 사람 A라는
준 거랑 비사람이 준 거랑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쉽게 여쭤볼게요. 아빠가 5천, 엄마가 5천 줘도 돼요? 아, 그거는 네, 증여세법에 네. 부부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 네. 부부는 동인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 둘 중에 한 명 5천 주고 친척으로 넘어가야 되네. 친척이나 네. 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네. 뭐 이렇게 가면은 네. 아빠, 엄마는 동일인이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 엄마랑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네. 장인과 장모, 네. 장인어른과 장모는 동일이 아니에요. 장인 그럼 장인도 별도, 장모도 별도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올 때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엄마는 동일인이니까 주면 네. 합산이 되는데 거긴 5천만 원이요. 그쵸. 거기까지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헷갈리시는 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합산하는 기준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빠랑 할아버지가 주는 거는 합산하지 않는다. 네. 그런 개념인데 네. 우리가 공제액이 5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5천은 또 아빠랑 할아버지가 공유합니다. 같이 써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점점 좀 약간 복잡해지는데. 자, 그럼 예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버지가 1억을 줬어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은 공제를 받았겠죠. 네. 그럼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이제 1억 이하니까 10%, 10%. 500만 원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1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아버지가 1억 준 거랑 할아버지가 1억 준 거는 안 합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계산이 들어가는데 네. 대신에 5천만 원 공제액은 음. 아빠한테 썼으니까 네. 할아버지한테는 못 쓴다. 아.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준 1억만 가지고 1억은 10%. 10%. 그래서 1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공제액을 공유한다고 쳐도 이 20%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네. 나눠서 증여를 받는 게 낫겠죠. 할아버지가 손자죠. 그러니까 내가 손자니까 손자한테 주면 또 증여세가 좀 또 가산되고 이런 거 없나요? 맞아요. 가산이 있어요. 네. 이게 세대 생략 증여라 그래서 네. 30%를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빠져나갑니다.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1억을 줘서 10% 네. 구간을 이제 써먹었는데 네. 아버지가 1억을 더 주면 20%가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받을 때 그렇죠. 세금이 네네네. 20% 구간이 네네네. 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주면 음. 10%인데 30% 할증해봐야 13%죠. 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주는 것보단 할아버지가 할증을 하더라도 네. 주는 게 훨씬 낫고. 아. 예, 그렇게 좀 나눠서 예를 들어 내가 4억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1억,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 동일이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1억,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1억, 네. 장인이 1억, 장모가 1억 이렇게 준다. 네. 그러면 4억이 다 10%씩만 받는 거죠. 세율을 이제 최저 구간을 받을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나 뭐 삼촌, 뭐 큰아빠 뭐 이런 분들은 네. 공제는 없어요? 직계 존속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섞인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네. 분들한테는 5천이고 네. 그 친척들 있죠. 네. 친척들은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1,000만 원씩. 예. 그러면은 삼촌한테 1,000만 원 받고 네. 아빠한테 5천 받고 네. 장인 1,000, 장모 1,000 네. 이렇게만 받으면 아예 비과세인가? 삼촌과 네. 장인, 장모도 다 친척의 카테고리를 들어가니까 그 1,000만 원은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나보다 위 네. 선조들은 5천을 공유하고 그렇죠. 비과세로 나머지 가족들은 1,000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공제는 좀 못 받더라도 세율 10%면 사실 우리나라에선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예. 그럼 그런 걸로 받으면 거의 한 4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실 거예요. 왜냐? 그렇게 빌려줄 사람이 없어. 줄 사람이 없어. 줄 사람이 없어. 네. 네. 그래서 다른 어떻게 차선책을 생각하냐면 줄 수는 없지만 네. 빌려줄 수는 있어. 라는 네. 가족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큰아버지가 좀 사셔가지고 저 좀 빌려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건 안 돼.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빌려주는 거는 네. 이제 차용증을 쓰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가족 간 거래다 보니까 네. 차용증을 썼다고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진짜로 차용 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거를 살펴보는데 네. 그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이 네. 돈을 빌려서 갚을 여력이 있는지. 갚을 여력이 있다. 예. 네.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를 우리가 책정을 하고 이자를 받고 있으면 네. 공짜로 준 게 아니라는 가장 강한 증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네. 내가 다른 뭐 소득이 없어 백수야. 네. 그러면 이자를 무슨 돈으로 주냐?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 거래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바는요?
알바도 이제 소득 신고가 되고 있고 네. 내가 다른 생활 유지하면서 이 이자를 줄 네. 만하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금액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계속 소득이 끊겨 있고 근데 그 이자는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네네. 갚는다는 거는 뭐 10년 후에 갚겠다 이렇게 네. 차용증을 썼다. 네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볼 때는 인정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제가 조금 예시를 들면 네. 제가 큰아버지랑 너무 친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큰아버지가 1억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전 대학생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가끔 알바를 해요. 네. 한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 근데 이자가 월 뭐 30만 원이 발생한다고 칠게요. 네. 근데 대학생도 아버지한테 용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돈으로 내가 큰아버지한테 이자를 준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까요? 일단은 그 돈을 받은 주체가 네. 부모님이 아니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아버지라든지 별도의 뭐 형제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상식적으로 증여를 하는 케이스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실제로 빌려준 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자 거래를 하겠냐라는 게 기본 바탕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서류나 이런 걸 실제로 맞춰놓지 않으면은 증여를 한 걸로 간주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를 물리는 증여세가 거죠. 발생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 거래를 하실 때 차용증을 쓰시더라도 네. 몇 가지를 좀 그 형식적으로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자를 반드시 좀 책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이자는 원래 세법에서는 4.6%를 네. 특수관계자 간에 받아야 되는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4.6%로 책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 이하로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4.6%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뭐 2%든 1.6%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내가 빌려준 돈이 많다. 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증여세법에 이 4.6%와 내가 실제로 책정한 이자율 그 차액이 네. 연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자율 차이가 1,000만 원이 되려면은 뭐 수억이 돼야 될 테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면 이자율을 조금 낮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뭐 보통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 네. 한 2억 정도는 빌려주고 네. 이자 2% 정도 설정하면 네.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뭐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뭐 세법상에는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용증이 우리가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리 좀 그 날짜에 차용증을 썼다는 걸 입증할 만한 네. 어떤 행위들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공증받아라 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공증을 받아야지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증하려면 돈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공증 말고 내용 증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날짜 인감 증명을 떼가지고 같이 보관한다든지 그걸 뭐 스캔해서 그 날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메일도 돼요? 그 날짜에 이제 그 아. 서류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두시고 네. 나중에 소명할 때 네. 조사관님이 이거 뭐 나중에 쓴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런 자료들 좀 제출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놓는 게 가장 쉽겠네요. 그렇죠.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아직 집 사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집 살 준비하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뭐 부모님한테 대출도 받고 뭐 어떻게 증여도 받고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돈 네. 모았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집을 사러 가면 가장 먼저 생기는 세금은 취득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취득세는 뭐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는 금액 따라서 네. 이 차이가 있어요. 네. 우선은 6억 이하, 네. 6억에서 9억 사이, 9억 네. 초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네. 6억 이하는 1%예요. 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은 1.1%고 네. 85제곱미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네. 그런 주택들은 0.2%가 더 추가됩니다. 네. 그래서 1.1%에서 1.3% 정도를 내게 네. 되고요. 9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요. 네. 네. 그리고 9억이 넘으면 이제 3%로 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고가 주택일수록 이제 취득세가 비싸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요새 취득을 하실 때 그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네. 오피스텔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오피스텔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네. 4.6%로 일반 주택보다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오피스텔을 네. 내가 샀는데 취득세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4.6%를 내면 자금이 막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4.6%를 내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무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 부분에서 뭐 증세가 됐다거나 뭐 이렇게 변동된 건 없죠. 가산세가 붙는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죠. 예, 무주택자는 뭐 취득세율이 증가된 게 없고요.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네. 이제 무주택자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나 혼자 이제 무주택자라고 네. 이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소위 뒤통수 맞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취득세는 이제 세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세대. 예. 세대라는 걸 좀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족이라고 그쵸. 보면 될까? 뭐 우리가 1가구 1주택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그렇죠. 주민등록 같이 돼 있고 네.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네. 형제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주택 수가 다 포함돼서 이 사람이 다주택인지 무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주택인데 네. 우리 부모님이 유주택이야. 네. 근데 같이 살아. 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주택부터는 세금이 막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같이 산다는 거의 그 기준은 전입 신고인가요? 그렇죠. 취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입 신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전입 신고가 따로 돼 있으면은 우선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중과가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기본 요건이에요. 주민등록을 일단 나눠놔야 네네. 별도소대로 볼 여지가 있다. 우선 이게 시작이구나. 네, 시작이고 네. 실제로는 주소를 따로 해놔도 별도세대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일단은 배우자. 예. 그렇죠. 그렇지. 네, 결혼했는데 부부인데 별거 중이다. 이게 안 먹혀요? 그렇죠. 안 먹혀요. 뭐 10년째 별거 중이다.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절대 안 되나 이거?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 우리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네. 15년 전에 집 나간 남편 네.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맞아요. 안 됐는데 네. 내가 이제 요번에 이혼은 안 했어. 이혼을 못 했죠. 아, 찾을 수도 없는 사람. 네네네.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장사해가지고 네. 뭐 돈 모아가지고 네. 집을 요번에 딱 사는데 갑자기 취득세가 그죠. 취득세가 8%래. 1.1%에서 갑자기 8%로. 네. 야. 정말 그 사는 동안에도 왼수였는데 네. 이 집 살 때 8% 내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황당한 경우죠. 야, 그래서- 그러면은 전입 신고를 따로 했지만 부부는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네, 무조건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녀는요? 자녀는 네. 이제 30살 미만인 결혼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대분리 인정을 안 해요. 미혼의 만 30세 미만.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세대분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결혼을 해야 네. 그래야지 세대분리를 해주는데 네. 뭐 요새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뭐 결혼 안 했다고 세대분리를 영원히 안 해주겠다.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예외를 좀 둡니다.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세대분리를 할 수가 있고 30살이 안 된 사람도 결혼을 안 했지만 자기가 소득이 있어. 네. 그래서 일정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알바만 해도 되죠. 거의. 그렇죠. 네. 대신에 신고는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소득세 신고가 되는. 그냥 뭐 이렇게 어쨌든 뭐든지 직업만 있으면 되는 수준인 건 맞죠. 네, 맞아요. 그 정도가 소득이 있고 분가를 해 있으면 30살 미만이라고 해도 네. 미성년자가 아니면은 네.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이런 걸 거예요. 세대 분리는 했어요. 네. 같은 동네에서 이제 나 엄마 아빠랑 못 살겠어. 36이 넘어가지고 맨날 결혼하라고 막 뭐라 하니까. 네. 그래서 집을 하나 얻었어요. 네. 근데 가서 한 이틀 정도 자고 5일은 엄마네 집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 사람은 세대 분리 상태인가요? 취득세에서는 세대 분리 상태예요. 그냥 전입 신고가 떨어져 있고 소득만 되면. 예. 왜냐면 양도세에서는 그렇게 네. 안 봐요. 양도세는 주소지가 다른 데 돼 있어도 네. 너 진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거를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안 해주고 막 중과세를 때려버리는데 네. 취득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사면은 네. 취득세 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취득세 내려갔더니 그 구청에서 따져보자고. 너 하면은 같이 사는 거 같은데? 이러면서 한번 따져보자.
지금 소유권 이전 안 돼. 이래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골치 그래서 아프구나.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단은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40살이에요. 네. 40살인데 집을 안 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 집에 이제 같이 살아요. 네. 부모님이 2주택자라서.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같은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집 살 때 취득세를 중과세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방세법에 네. 예외를 좀 뒀습니다. 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모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네. 65세가 넘어야 돼요. 아, 만으로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아들이나 딸이 나이가 많아지면 네. 아들, 딸이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아빠, 엄마네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게 법의 취지네요. 약간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런 규정을 안 두면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네. 이제 부모님 막 이제 65세 넘어서 아프신데 요양원 보내고 막 이래야 될 수 네, 있으니까 우리는 취득세 때문에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면은 네. 같이 살고 있어도 네. 그냥 다른 세대야. 취득세 상으로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사더라도 무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는 그런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 65세가 넘었을 때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식의 나이는요? 예를 들어 늦둥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은 네. 아까 말한 30살 미만인데 네.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30살 이상이거나 뭐 혼인을 했거나 뭐 30살 이하라도 미성년자가 아닌데 돈을 벌고 있어. 네. 이런 사람이면은 다 다른 세대로 봐줘요. 이게 지금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케이스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도 요거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은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얘기를 드리면은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동거 봉양이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40살 될 때까지 네.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만치 동거 봉양이라고 그러면 합가의 개념이니까 따로 살았다가 합가한 사람만 이렇게 해주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평생 그냥 같이 살았어도 아, 65세 이상이시고 네네. 내가 뭐 30살 넘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런 요건만 갖춰지셨으면은 별도 세대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그리고 그 취득세 부분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뭐 혜택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데요. 네. 우선 대상 요건이 있는데 네. 부부가 소득을 합산해서 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 연소득 7천. 네, 그래서 소득이 너무 많은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금액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취득 가격, 사는 가격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를 면제를 해줍니다. 1억 5천짜리를 사면은 100% 면제. 그쵸. 네. 좀 낮죠. 네. 1%니까 그러면은 얼마? 150만 원 정도 하는 거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3억까지 네. 수도권은 1억이 더 늘어서 4억까지. 4억까지. 수도권 밖은 3억, 수도권은 4억까지 그 금액대에서는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럼 4억 넘어가는 집 사면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을 네. 굉장히 좀 적용받으려고 네.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맥스로 받는 게 200이라 200만 원이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200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4억을 초과하는 집을 어차피 살 생각이라면은 생애 최초는 아예 없다라고 네, 없습니다. 생각해도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취득 이제 했다 칠게요. 이제 사러 갔어.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걱정되는 분들이 이제 종부세 뭐 이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면서 종부세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걸 단독 명의로 산다. 네. 그랬을 때는 지금은 9억까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을 빼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세는 뭐 12억, 13억 이상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게 네. 이거를 1주택자 단독 명의는 9억이 아니라 11억까지 빼주겠다.
그럼 시세는 한 15억 되는 거예요. 시세 15억 이하는 종부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이제 초고가 주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는 세액 공제를 좀 해줘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네. 공제액을 적용해 주는데 이게 최대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인이거나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네, 나이가 뭐 60세 이상이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공제율을 해주기 시작해서 조금씩 늘어나죠. 네, 최대 80%까지 해주니까 1주택자들은 사실은 종부세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네.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명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더 사실 중요하지 보유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이 좀 갈려요. 네, 그러면 단독 명의로 할지, 네. 공동 명의로 할지. 그러니까 요즘에 공동 명의가 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근데 1주택자는 공동 명의가 안 좋지는 않아요. 1주택까지는 예. 네. 뭐 종부세 측면을 봐도 네. 1인 단독 명의는 지금 9억에서 11억까지 이제 빼준다고 했지만 네. 공동 명의자는 인당 6억을 빼주거든요. 네. 그럼 두 명이면 12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50% 샀으면 네. 6억 이렇게 공제해 주니까. 그렇죠. 단독 명의보다 더. 공제액이 더 높은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 종부세를 내는 것도 그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이 네. 부부 공동명의는 둘로 쪼개져요. 종합부동산세도 이 초과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네.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이 쪼개진 게 아무래도 더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억짜리 집을 혼자 사면은 뭐 예를 들어 네. 9억을 빼주고 11억이 다 온전히 내가 내야 되는 세금 부분인데 네. 20억짜리를 둘이 가지고 있으면은 6억 우선 빼고 네. 그러면 이제 8억 남았는데 아빠 그러니까 남편 4억 나 4억 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비율이 좀 주네요.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쉽게 잘하실까? 딱 맞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나는 그냥 1주택만 할 거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공동명의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난 평생 1주택이다. 그렇죠. 근데 한 채 더 사고 싶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뭐 자녀도 하나 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미리 한 채를 더 사두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구조가 네. 집이 두 채 있으면은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폭등하죠, 네. 진짜. 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부터는 세율이 2배가 돼요. 네. 그러니까 두 채를 가지고 싶은데 첫 번째 집을 공동 명의로 해버리면 네. 두 번째 집을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남편도 두 채, 네. 이 절반 지분도 한 채로 봅니다. 네네. 그래서 남편도 두 채, 부인도 두 채, 둘 다 종부세를 중과세를 맡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집은 두 개인데 네. 공동명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부부는 네 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두 채, 너 두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집은 두 개인데. 네. 네. 그래서 조정 지역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하실 분들은 아예 남편 명의로 한 채, 부인 명의로 한 채 이렇게 사시는 게 종부세에서 세율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어져요. 그럼 아예 살 때부터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죠. 공동명의로 같이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종부세 세액 공제를 안 해주죠.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명의야. 근데 나이도 많고 네. 그리고 이 보유 기간도 길어요. 네. 그러면 세액 공제를 80%나 해주니까 네. 이걸 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선택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1주택자, 내년에는 공동명의 뭐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할 네,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해 매년 신고를 해가지고 선택 방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1주택만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약간 나이가 좀 있어. 네. 환갑 정도야. 그런 분들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네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공동명의로 해서 세금이 적으면은 그대로 가면 되고 네. 이게 세액공제를 못 받아서 더 많다. 그럼 1주택으로 바꿔서 신청을 하면은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내 집 마련을 이제 하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무주택자. 네. 이런 분들도 세금 걱정을 뭐 막연하게나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어떻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그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네. 조금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주택이 되는 수요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거주로 이제 사두려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전세를 끼고라도 한 채를 미리 사두겠다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우선 살 때 취득세는 중과세가 안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까 명의 이야기를 했지만 네,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세금이 쌉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공동 명의를 하시는 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면 이 양도 차익이 그 둘로 쪼개져요. 또 쪼개져요. 네, 쪼개져서 계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250만 원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 공제액도 별도로 계산이 되니까 세금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됐다는 거는 뭐 좀 좋아졌다? 아니면 나빠졌다? 강화됐다는 건 항상 나빠졌다는 거죠. 네, 세금이 많아졌다. 1세대 1주택자도 네. 세금을 낼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집을 사고 나서 보유만 하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네. 거주를 2년 이상 반드시 해야 비과세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거는 식으로? 그 내가 이 집을 살 때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웬만한 수도권 전 지역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뭐 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집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어. 네. 그러면 거주 요건 2년이 생겨요. 무조건 예.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비과세를 받는 거죠. 보유는 원래 2년만 하면 되는데 보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주도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시는 게 내가 살 때는 조정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팔 때 되니까 다 풀린 거야. 아, 풀릴 수도 있죠. 네. 네. 다 비조정 지역이야. 근데 그래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아, 살 때 기준이군요, 무조건. 살 때 조정 지역이면은 나중에 풀려도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네. 살 때 비조정 지역이면 나중에 팔 때 조정 지역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거주 요건이 새로 생기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내가 계약할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잔금 내서 등기치 때 보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 됐는데 그런 데가 있죠. 네. 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거주 요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준은 잔금인가요? 네, 잔금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거주 요건이 생겨요. 억울하겠죠. 네. 나 계약할 때는 비조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물을 수도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계약할 때 비조정이면은 거주 요건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근데 뭔가. 근데 한 가지 요건이 더 붙어요. 아, 네. 계약할 때 비조정이었고 네. 잔금 때 조정으로 바뀌었는데 네. 계약금을 낼 그 네. 계약 당시에 이제 계약금 내겠죠? 네. 그 계약금을 내는 당시에 우리가 전체가 무주택 세대인 경우 잠깐만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냈어요. 네. 내는데 나는 무주택이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 세대가 전체가 세대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어떡해요? 그럼 거기 다 무주택 다 무주택이거든요. 이었어야 돼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잔금 때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도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무주택자.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뭐 갈아타기 뭐 이런 거를 그런 건 못하게 하겠다 이런 네, 거예요. 맞아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네. 옛날 2017년도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17년의 분양. 그때는 17년 8월 전에는 조정 대상 네, 지역이 조정 대상 없었기 지역이 때문에 없었죠. 다 비조정이었죠. 네. 근데 2020년도 3년 후에 이제 준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 취득은 2020년에 했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네네. 분양권 상태였으니까. 네네네. 자,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중요하냐? 있냐, 없냐. 이걸 따질 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을 당시에 진짜 무주택자들만 그렇죠. 살려줄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1주택이 있었어.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1주택을 팔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이니까 이 수도권 안쪽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2년은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양도세 뭐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복잡하죠. 네. 네. 이 거주 요건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거주 요건을 없애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1주택자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를 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1주택인데 나는 지금 당장 못 들어가니까 그쵸. 나도 뭐 어디 전세 살면서 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임대사업 하신 분들. 네네. 네. 그런 분들은 그 임대 기간 끝나고 팔 때 네. 거주를 안 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임대사업 하면은 거주를 못 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샀더라도 네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끝내고 파시면은 거주 요건이 없고요. 음.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세입자 동의 얻어서 자진 말소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자진 말소해가지고 팔면 어떻게 되냐? 네. 자진 말소해서 팔아도 거주 요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할 때는 거기에 거주가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그건 인정해주겠다. 맞습니다. 1주택인 그래서 사람만. 요런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네. 예를 들어 1주택을 샀는데 네. 그거를 뭐 8년짜리 네. 장기 임대 등록해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끝날 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말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럼 지금 말소하고 팔면 비과세 되는 거야? 네. 거주 요건이 사라지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이거 활용하시기에 좋은 팁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뭐 네. 한 채나 두 채. 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 세금이 막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세금 부담이나 종부세 부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집을 팔고 싶을 때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판다. 이런 그렇죠.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죠? 지금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네. 양도세가 중과세가 돼요. 음. 기본적으로 양도세율은 6에서 45%의 누진세율 구조예요.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인데 네. 너가 다주택자인데 조정 지역에 있는 집을 팔겠다. 네. 그러면은 이 세율에다가 20% 또는 30%를 더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65%막 75%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45%에 3주택자면 30%니까 75%. 거기다가 지방세 하면은 네. 7.5% 더해서 82.5%. 82.5%. 그러니까 번 돈의 82.5%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니까 사실상 번 게 없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 내가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 네. 근데 지금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파는 시점에 조정되는 지역이면 무조건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중과세 규정을 적용 안 하는 케이스가 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날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았다.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라고 그쵸. 했을 때 이미 매도 계약을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네. 그거는 잔금이 그 다음에 조정 지역 지정되고 나서 되더라도 중과세는 안 해요. 네. 그래서 막 예전에 뭐 용인이나 이런데 네. 12월 31일자에 지정되니까 네. 그 날짜에 막 밤 잔금. 11시에 부동산에서 계약금 막 받고 네. 이런 분들 진풍경도 생겼던 게 그런 이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어쨌든 뭐 지금 양도세를 고민하는 분들은 뭐 보유를 그래도 뭐 한 2년 이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2년 사이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양도세율도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기본 중과 안 돼도 뭐 한 몇십 프로씩 나올 거 아니에요. 30%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뭐 5억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42%, 네. 뭐 10억 넘어가면 45% 네. 이런 단계로 가니까 거기에 거의 절반 최- 정도. 네. 거기에 최소 20%는 붙으니까 다주택자면 그렇죠. 그럼 거의 뭐 60%대를 내야 되는 게 거의 기본이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많은 분들이 사실 다주택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1주택을 하면 또 비과세도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그 1주택으로 그러면 최대한 비과세를 받는, 양도세에서 비과세 받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법에서 네. 1주택자만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고 네. 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든지 뭐 우리가 이사를 위해서도 새로운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면은 네.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요. 네. 우선 조정 대상 지역부터 한번 그럼 설명을. 비조정 대상 지역부터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점점 더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1, 2, 3 요건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1, 2, 3. 예. 내가 기존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다음 네. 새로운 집을 사셔야 돼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야 된다. 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사고 나서 급하게 또 6개월 안에 또 사면은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일시적 이주택이어도. 예. 왜요? 그러니까 여러 채를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면 실수요자가 아니다. 너가 집 사고 6개월, 7개월 안에 이사 갈 집을 또 사겠냐? 네, 맞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최소한 그래도 1년은 가져보고 이사 가야 될 것 같아라고 했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1년 이상은 경과하고 새 집을 사셔야 되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은 네. 2년 이상 보유는 하고 파셔야 됩니다. 2년 보유. 원래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네. 2년 보유 그렇죠. 또는 조정 지역에서 취득하면 거주 요건도 거주도 해야 생긴다라고 되고. 했잖아요. 그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채우시는 게 이제 두 번째 요건이고요. 네. 세 번째 요건은 새로운 집을 산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년인데 네. 기간이 꽤 길죠. 넉넉하죠, 이 정도면. 일시적 유택 기간이 3년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든 지역이. 그렇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2.16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오면서 네. 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뭐 더 강화되고 막 이런 거요. 예. 내가 기존에 있던 집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새로 산 집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네. 9.13 대책 때 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새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야. 네. 그러면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해줍니다. 2년 안에. 네. 1년이 줄어든 거죠. 네. 2년이면은 약간 빡빡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죠. 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네. 2년 안에 팔기만 하면 되니까. 네, 네. 근데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네. 그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한 사람들은 네. 새 집 사고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네. 그리고 엔드 네. 새 집 사고 그 새 집에 1년 내에 전입까지 해야 네. 비과세를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지금 최신 버전이니까 네. 그럼 내가 집을 샀어요. 네. 뭐 기존에 집은 하나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집을 사면 1년 안에 얘를 팔아야 되니까 난 당연히 이사를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면 들어가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1년 안에 팔아라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사 갈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을 보는 사람들은 안 된다. 예. 이건가요? 1년 이상 보유하지 말아라. 음. 일시적 이주택은 1년이다. 네. 라고 돼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네.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집에 세입자가 있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요즘에. 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다 네. 해가지고 세입자가 있는데 세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세입자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나 1년 내에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못 들어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네. 이 기존에 있던 세입자의 그 남은 전세 기간 네. 최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네. 그 기간까지는 나의 종전주택 매도 기간 네.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기간을 각각 다 연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산 집에 세입자가 뭐 예를 들어 1년 9개월이 남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봐준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1년 9개월 남았으면 1년 9개월 내에만 종전주택 팔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럼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진짜 이사 갈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취득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취득세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를 안 맞으려면 네.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사고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됩니다. 네네네.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1년 9개월 남아있으면 이건 서로 또 달라요. 달라요. 취득세는 1년 9개월 남아있어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안 팔면 네. 중과세를 시켜요. 그러면 8.8%막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1% 내려다가 네, 그러면 돈 2천만 원, 막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비과세 받아보려다가 취득세에서 그냥 팍 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부에서 맞춰줘서 네. 양도세도 이렇게 봐주니까 네. 취득세도 1년 9개월로 해주면 좋을 텐데 네.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이 취득세를 어쨌든 중과 맞는 것도 크니까 네, 아직 나 이사 가지도 못하는 집이에요. 세입자가 있어도 그래도 우선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되네. 그렇죠. 그걸 팔고 나는 우선은 뭐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단기 잠깐 월세 어디- 살다가 예, 또 이사 가고 네. 이런 걸 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래도 그게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들 하시겠죠. 양도세가 워낙 크니까요. 워낙 네. 크니까. 그리고 또 1주택자신데 네. 아, 나 비과세를 어떻게든 받고 싶어. 네. 근데 당장 내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활용하시면은 네. 굉장히 비과세를 오랫동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집이 있는데 새 집을 사면 네. 지금 비조정 지역에서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지만 조정 지역은 1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요건까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새로 산 게 분양권이야. 또는 입주권이야. 네. 그러면은 이 분양권 입주권을 산 지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어차피 지금 공사 중인 집이거나 뭐 땅만 있거나 뭐 이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못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집인데 1년 안에 팔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거네요. 그래서 조정 지역 내에서라도 지금 새로운 분양권 입주권을 사신 분들은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파시면 되니까 기간이 훨씬 긴 거죠. 취득세는요? 그러면? 아, 취득세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요? 예. 어. 분양권은 분양권 살 때는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입주할 때 내게 되는데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년이 분양권 산 시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분양권이 아파트가 된 쭉부터. 그 다음부터 1년 내에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주택인 분인데 일시적 2주택을 하려는 분들은 네. 그냥 분양권, 그러니까 뭐 새 집 지어질 뭔가 공사하고 있는 걸 사면 속 편하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집을 세입자 있는 걸 또 껴서 살려고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네. 양도세 낼 때 뭐 이거저거 뭐 이렇게 비용으로 깎아주는 게 있더라. 네. 근데 이게 또 막 뭐는 깎아주고 뭐는 안 깎아주고 막 복잡한 게 있잖아요. 네네.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구조가요. 네. 내가 산 가격 있고 네. 나중에 파는 가격 있잖아요. 네. 이 사이를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네. 근데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살 때 취득세 내죠. 네. 법무사 쓰면 법무사 비용 영수증 내죠. 그리고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중개 수수료 네. 내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양도 차익에서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쓴 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수리를 한 비용들이 네.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네. 모든 비용이 다 비용 처리가 되진 않아요. 세법에서는 이제 이게 돈을 들였는데 네. 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될 만한 수리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 보수인지 네. 이걸 나눕니다. 네.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가치가 증가되는 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네. 하고요. 그게 아닌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본적 지출은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샤시, 네.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수리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베란다 방 확장 공사. 음. 이 세 가지 정도만 자본적 지출로 봐서 이제 비용에서 빼주고요. 네. 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타일, 뭐 배관 수리 이런 것들은 양도세에서는 경비 처리 안 해줘요. 그러면 그 화장실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판례도 있던데. 네. 그건 어때요? 그거는 이제 판례예요, 판례. 판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그게 귀속이 되지 네. 전체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판례에서 화장실을 전체를 수리한 비용을 네. 양도세에서 경비 처리 인정해준 판례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나도 화장실 고친 거 비용 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이제 양도세 신고하잖아요. 네. 그 판례가 왜 있을까요?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안 해줘가지고 네. 이제 조세심판원이든 이렇게 네.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걸 네. 인정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화장실 청소 비용 나도 인정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정 억울하시면은 소송 가서 인정받으셔라. 아, 그럼 지금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기본은? 지금도 화장실 비용은 대부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샤시 고치고 보일러 싹 바꾸고 그다음에 베란다 확장하는 거 네. 이런 건 뭐 명확하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꼭 챙겨라. 그러면 이런 거 영수증 다 챙겨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영수증이 다 있으셔야 되고요. 네.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낼 때 영수증 처리 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나중에 달라 그러면 또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수 계약서를 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매수 계약서를 안 갖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예. 네. 특히 좀 오래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아, 그러네. 매수 계약서가 없어요. 양도세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매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 매수 계약서를 추정을 합니다. 이걸 환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로 세금 계산을 해요. 오. 근데 그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게 내가 실제 샀던 금액보다 더 낮아. 네. 그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그때 뭐 돈 거래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근데 것들 예전에 한 것들은 대부분 돈 거래도 없고요. 또 현금으로 하고 예. 하긴 뭐 집을 30년, 40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걸 보유를 못하면 또 그런 게 문제가 되는군요. 네. 특히 2006년 이전의 거래들은 네. 그때는 실거래로 신고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거의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도세 말고도 이 다주택자분들이 좀 되게 걱정하거나 뭐 많이들 뭔가 놓치는 부분이 뭘까요? 세금적으로 뭐 또 있을까요? 우선 다주택자들은 뭐 양도세 외에도 취득세나 네. 종부세 부분도 엄청나게 세금이 강화됐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신규로 뭔가를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취득세가 12%씩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지방세까지 하면은 13.4%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신규 취득을 하지 못하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또 어떻게든 방법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곳들이 풍선 효과가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 안 되는 상품들, 지방에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네. 이런 상품들이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으로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을 규제를 하면 항상 거기에 따른 또 답을 또 찾아서 또 풍선 막 가니까.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 외에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고가 이주택자들이에요. 네. 강남에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네. 소득은 별로 없어. 네. 이제 은퇴해가지고 네, 집만 네. 두 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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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 2주택자니까 공제도 안 해주겠네요. 공제를 6억만 해주는 거죠. 아까 세액 공제 해주신다는 그쵸, 거죠. 세액 공제는- 고령자 뭐 보유 기간 이런 것도 안 해줘요. 그렇죠. 세액 공제가 전혀 없어요. 와, 그러면은 이런 강남의 2주택자분들은 답이 없네요. 종부세 막 몇 천만 원 막 거의 억에 가깝게 나오는데 네, 팔려니까 양도세는 70% 내라고 하고 네. 소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네. 최근에 이제 증여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취득하려고 할 때 하는 증여와 네, 이건 좀 약간 다른 식의 증여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우리 자식한테 줄 때 네, 이런 것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를 유상 매매라고 하고요. 네,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주는 거, 그거는 증여라고 하죠. 네, 이 유상 매매 취득세율과 증여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유상 매매 취득세율은 1에서 3% 또는 8%, 12%로 이제 중과세가 되지만 네. 증여 취득세율은 원래는 중과세가 없이 3.5%였어요. 네. 근데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3.5%가 아니라 이제 12%로 늘어나게 되죠. 네. 근데 그 12%를 주고라도 종부세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집을 주는데 취득세를 중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과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국가에서 자식한테 집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이 법의 그 취지가 뭡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집을 네. 다주택자가 팔아서 네. 매물이 좀 나오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고 그러길 바랬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양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팔지는 않고 다 증여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도 하지 말고 팔아라. 아니 근데 자식도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한 60대인데 네. 우리 애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얘도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 주는 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주라. 그래서 이 중과세 예외도 있긴 해요. 네.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은 증여취득세율 중과세가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주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야. 아. 한 채 가지고 있는 걸 줘. 아, 내 거를 네. 이 귀한 거를 이제 우리 아들한테 주는 거군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중과세 안에서 3.5%를 물려요. 근데 그거를 세금적으로는 굳이 줄 이유는 없잖아요. 1주택자니까 또. 그렇죠. 네. 나 살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 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자식한테 주려고 해도 취득세가 12%를 부과받고 네, 그리고 줄 때도 또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증여취득세율은 우리가 증여를 할 때 내가 이거 너 10억에 줄게, 네. 12억에 줄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아파트를 너한테 줄게 네. 이런 계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취득세를 그 산정하는 대상 자체는 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그냥 아빠가 아들한테 이 물건을 주는 거니까 네.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12%. 맞습니다. 그럼 실제 시세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렇죠. 한 70% 정도 되니까. 조금은 좀 낮아지긴 하겠네요. 네. 그래도 세금이 세긴 세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 중에 나 죽으면 줄게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지금 줄래니까 왠지 좀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죽으면 줄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과 지금의 어떤 그 증여 보통 뭐가 더 유리하다 뭐라고 보세요? 이제 상속이랑 증여는 네. 세율 구조가 똑같아요. 둘 다 10에서 50%로 구간이 아예 동일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계산 방법이 약간 달라요. 증여세는 제가 만약에 30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랑 자녀 둘이 있는데 10억씩 내가 증여해 주겠다. 그럼 증여세 계산을 하면은 각각 받은 10억씩을 가지고 각자 세금 계산을 합니다. 10억, 10억, 10억에 대해서 각자 세금 계산합니다. 받은 사람은 10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상속세는 제가 30억 갖고 있다 죽잖아요. 네. 그럼 30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는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네, 몇 명이 나눠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응집돼 있다가 한 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상속세를 거의 안 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우리 증여세에서는 자녀한테 줄 때 5천만 원, 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상속세에서는 공제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그 일괄 공제라 그래서 5억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빼줘요. 무조건 까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 배우자 공제라 그래서 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5억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배우자한테 주는 분에 한해서도 아니고 그냥 살아 있으면. 안 줘도 배우자 하나도 안 주고 자녀한테 다 가더라도 네. 배우자 공제 5억을 빼줘요. 그러면 뭐 부부가 갑자기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기본 10억 공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상속세 내시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상속세가 낮겠네. 네.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나아요. 근데 내가 50억 있어. 그런 분들은 상속세로 가도 10억 공제하고 4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40억에 그럼 세율을 우선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증여로 미리 좀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상속으로 나머지를 하는 게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노 부부의 재산은 한 10억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조금씩 주더라도 예. 그게 낫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제 노 부부들이 무조건 쥐고 계시려는 분들도 사실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안 좋게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속세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있죠. 상속세 내야죠. 네, 근데 당장 그 현금은 없잖아요. 현금도 없고. 그럼 이제 헐값에 팔아야 되는. 네. 그래서
물건 제일 싼 물건이 삼성 물건이에요. 중개자들이 이거 좋은 물건 나왔다 하는 게 네. 보통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쵸.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오늘 그 회계사님 모시고 무주택자들의 세금 그리고 이제 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워낙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해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현 회계사님이셨습니다.